네, 더 공정하게 더 균형 있게 스픽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영식이고요. 오늘 세계 경제는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시나 가상화폐, 또 국내로 보면 부동산까지 날씨는 여름으로 가고 있는데 경제만큼은 겨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생이 얼어붙어 있는데 여야는 여러 현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원구성 협상은 밀렸고 국회 공전은 벌써 3주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청문 공백, 또 입법 공백, 나아가서 민생 공백입니다. 오늘 브리핑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신대 김준혁 교수, 스픽스의 최정한 편집인, 김영기 메타 커뮤니케이션 센터 대표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스픽스가 선정한 오늘의 일면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 스픽스는 어떤 소식들을 일면으로 꼽았을까요?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보도를 좀 먼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코인도 아니고 삼성전자를 샀는데 2030 주식 초보들 패닉이다. 제가 잠깐 그 웃음기 어리게 소개해드린 이유는 바로 저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뒷모습이 제 모습 같아서였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의 뒷모습이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처음 보는 주가 하락의 공황이다. 세계일보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한 동학개미들 나 어떡하냐. 코스피는 올해 들어 18% 추락했습니다.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겠죠. 미국발 긴축, 금리 급등 등의 영향. 서학개미는 올 들어서 16조 원을 베팅했는데 그만큼 또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세계일보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상화폐 폭락, 관련 업체가 연쇄 도산할 우려가 보이고 있다. 이제 이런 보도들이 오늘 경제면에 많이 담겨 있는데 아무래도 세계 경제 침체와 맞물려서 국내 증시, 국내 부동산, 국내 가상화폐 시장 다 똑같습니다. 머리를 감싸고 괴로워하는 아까의 그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네티즌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김 대표? 참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정신과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 분명히 있잖아요. 참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서 네. 실제 투자자들은 댓글 남길 여유가 진짜 없으신 것 같고 이제 좀 밖에서 바라보는 분들이 낙관론과 비관론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관론자들은 이제 주식 저점이고 오늘부터 매수 시작한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파는 것이 주식이다. 안 됩니다. 늘 이제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오고요. 안 됩니다. 그 지금부터가 매수권이고 이제 차곡차곡 적금처럼 사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괜히 공포 조성하지 말아라. 2018년도도 우리가 겪지 않았느냐. 이건 빙하기고 경제가 죽고만 있겠느냐. 회복기에 또 엄청 오를 거다. 네. 이런 낙관론에 아직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네네. 비관론자들은 아예 쭉 중장기적인 비관론을 갖고 계십니다. 이제 반도체 수요 둔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투자자가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이 지속되는 거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네. 전대미문의 어떤 공포, 패닉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많이 있고 또 이제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애초에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주식이랑 코인이 뜬 거고 이제 거품이 다 빠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그리고 이제 금융당국의 현명한 대처를 주문하는 그런 댓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의 현명한 대처라는 게 지금 이 시점에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국내 경제라는 거는 그 외부 변수에 많이 휘둘리곤 했잖아요, 김준혁 교수님. 이제 주변에서도 우리 김준혁 교수님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제 주식, 코인, 부동산 혹시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까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린 네티즌들의 의견과 다르지 않은 의견들을 많이 얘기할 텐데 이제 이거 저희가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머리 감싸고 있는 사람이 저예요. 아 진짜요? 저 방송 편하게 해도 된다고 해서 편하게 예.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 저 86,000원 주고 샀거든요. 네. 오늘 5만 전자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10만 전자 간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이제 주식을 잘 하지는 않는데 네. 그때 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그때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됐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삼성이 전격적으로 이제 투자할 것이다. 네. 보통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국민들의 생각이 좀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제 친구는 아니다. 감옥에 있을 때가 오히려 더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그래도 이거 나오게 되면 네. 또 그 이재용 부회장이 또 감옥 안에서 생각도 많이 한 것 같고 네. 또 반성도 많이 한다고 했고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기여한다 이런 이야기 했기 때문에 삼성이 갖고 있는 어떤 모든 역량을 좀 투여할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했던 거죠.
특히나 제가 그 수원 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삼성전자를 제가 또 옆에서 많이 보고 있고 또 전에 또 삼성전자 대표이사 하시는 분하고 또 이렇게 저녁 식사하면서 제가 특강도 한 적이 좀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 인연으로다가 그 내부에서는 10만 원 간다 뭐 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예. 제가 좀 샀는데 예. 문제는 지금 이제 제 친구들 예, 예. 주식 전문가들 하는 이야기는 좀 후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더 내려갈 회의적으로. 거다.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것이 단순하게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사실은 그 미국과 러시아의 대결 어찌 보면은 이제 미국이 사실 우리가 기축 통화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이제 어떤 달러가 갖고 있는 전 세계의 그 역할들 네.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러시아와의 대결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러시아가 중국과 연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미국 경제를 갖다가 망가뜨리는 역할을 지금 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이든 뭐 굉장히 뭐 대범한 척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미국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미국 경제도 영향 주고 한국 네. 경제에 영향을 줄 것 같기 때문에 네. 저처럼 86,000에 산 사람들은 이게 다 회복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예. 그런 암울한 현실이고 네. 제가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예. 속은 다 타 있습니다. 예, 저도 예. 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김준혁 교수께서 사실 그 국내에서 1등가라면 서로 정조하게 대가이시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현명한 투자자들이거나 이제 자신의 어떤 그 합리적인 선택으로 이런 투자의 길에 들어선 분들 말고 뭔가 막 그 빚을 많이 내서 투자를 하셨다거나 무리한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만약에 지금 정조가 어떤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을까요? 일단은 뭐 정조 입장에서는 이런 주식 경험을 한 적은 없으니까 예, 예. 다만 이제 실용적 사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 예. 일단 그 주식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잊고 생업에 충실해라 예. 뭐 이런 정도 이야기밖에 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의 또 우문에 현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최정환 편집위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픽스에서는 가장 신중한 선택을 하시는 분으로 유명한데 적금과 예금을 주로 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투자에도 좀 길이 열려 계셨던가요? 저는 뭐 주식을 하지 않아서 잘 현재는 가장 현명한 분일 수 있겠네요, 현 시점에서. 현재는 걱정이 없지만 예. 실제 저도 아찔한 경험이 있는 게 제가 그 제 딸이 원래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예. 그 친구한테 그 친구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해서 7만 5천 원대에 제가 주식을 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못 샀어요. 안 산 게 아니고 예, 예. 뭐 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급여 수준이 생각보다는 높지 않고 네네. 교사를 하고 있는데 교사들 월급이 그다지 초기에는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네네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주식을 살 여유가 없어서 빚을 내서 살 수는 없고 해서 이제 결국 못 샀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한 판단이었던가. 제가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저희 그 집사람에게 그 25만 원대에 하는 주식을 하나 뭐 굉장히 우량주라고 어떤 종목을 네.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 사람이 제 얘기를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들었는데 지금 그게 딱 절반 떨어져 있거든요. 네네네. 만약에 제가 그때 조언을 한 게 주요했다면 우리 집은 지금 아주 침울한 분위기가 돼 있을 것 같은 좀 예, 예. 아찔한 생각이 드는데 실제 예, 예. 그래도 이 그 좀 기성세대 중장년층들은 주식을 한다고 해도 어찌 보면 좀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젊은 20대 뭐 또 3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이 주식을 빚을 내 가지고 주식을 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사람들은 현재 사실은 폭락장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폭락장에서 어떻게 대처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참 많이 안타깝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현재 좀 전에 교수님 말씀대로 주식 시장이 단번에 회복될 수 있는 기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는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고 하고 지금 실제 주식의 선행 지표들이 다 안 좋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예. 이게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르는데 오늘도 당장 2,400선이 네. 떨어질 것 같은 이런 그 불안한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당부하고 싶은 건 정말 주식은 오랜 국면으로 보면은 분명히 우상향이고 오를 거는 맞지만 이게 이제 빚을 내서 하는 투자는 절대 안 된다. 이번 그 사태가 주는 교훈 아닌가 이리 싶습니다. 예. 그래서
빚 내지 말고 분산 투자해서 좀 더 내 위험을 좀 더 회피하는 이런 그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이 소식 전하면서 웃음이 너무 많아서 갑자기 지금 보신 분들은 기분 나쁘게 지금 내가 투자한 게 다 떨어졌는데 이 양반들은 왜 웃고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저희도 또 그런 투자의 어떤 실패 경험이 있고 지금 현재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자, 다음 주제를 좀 넘어갈까요? 네, 다음 지면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중앙일보의 보도인데요. 일면에 나와 있는 보도입니다.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해서 돈 싸움에 전락했다. 이건 저희가 지지난주에 한번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요. 후보 평균 선거 비용이 11억입니다. 교육감 선거, 이번 지선에서도 문제가 많았죠. 다음 지면 보여주세요. 교육감 선거에서는 TV 토론을 늘리고 공보물을 다양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 대안에 대해서 러닝메이트제, 정당 추천제, 임명제, 제한적 직선제, 선거 완전 공영제 등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비용도 비용이고 홍보도 홍보고 여러 측면에서 유권자가 교육감 선거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김준혁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그 교육감 선거 관련해서 도민들 전체가 교육감이 누군지 모르고 찍었어요. 맞아요.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임태희 전 한경대 총장이 나왔고 또 성기선 진보 진영에서는 카톨릭대 교수가 나왔는데 이 두 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거의 모르는 상태였고요. 더군다나 이분들 같은 경우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교육 철학들을 제대로 도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보수 진영 교육감의 어떤 플랜카드는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플랜카드 색깔과 같이 하고 또 진보 진영 교육감 그 플랜카드는 이번에 이제 그 민주당 플랜카드 색깔과 같이 하는 거죠. 어쨌든 그 당과 같이 연대한다. 예. 그런데 뭐 교육감이 무소속인 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아까 그 나왔던 대로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같이 가는 부분들 이렇게 됐을 때 시도지사가 교육감과 사실은 시도지사가 교육정책이 없을 수 없거든요. 네네. 그러면 교육감과 연대해서 어떤 도정 철학과 도정 정책을 갖다가 제안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들이고 네. 그와 관련해서 교육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쨌든 시도지사와 연대해서 교육정책을 이야기하는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것들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것 같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러닝메이트로 가는 것들이 다음부터는 네. 도민들을 위한 그런 교육감 선거제도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러닝메이트제에 대해서는 뭐 이제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말씀이시고요. 최정환 편집위는 어떻습니까? 저도 뭐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실제 저희 역시도 교육감 투표를 하면서 제가 이사를 해서 대구에서 경북도 쪽으로 옮겼는데 실제 경북도 교육감은 제가 뭐 현직 기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교육감이 누군지 뭘 하고 어떤 정책을 내걸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깜깜이 선거를 했을 것 같고요. 실제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그 교육감은 그 지도지사하고 러닝메이트로 하자. 그렇게 해야만이 된다고 또 주장을 하셨고 하니까 그쪽으로 좀 추진이 돼야 될 것 같고 실제 교육 그 예산의 한 30%가 넘게가 지금 그 지자체에서 재정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교육감은 그 시도지사와 연계해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 권력과 정치 권력이 유착될 우려에 대해서는 러닝메이트제에 뭐 도입이 된다고 해도 이제 그게 이제 우려점으로 남아 있는 부분인데 그건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근본적으로 좀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그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시도민들 전체가 스스로가 자치분권을 이루려고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현재 대한민국의 어떤 그 지방자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중앙 권력에 예속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기초의원들 정도는 최소한 어떤 무소속으로 해서 어떤 중앙 권력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위원장의 어떤 그 통제하에서 벗어나서 좀 더 지역 주민들이
보다 좀 자유롭게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예.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교육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하자는 것이었거든요. 네. 최소한 1년 전에 정당으로 무소속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현재 한국 현실 정치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 제도를 갖다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한국의 정치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있지 않으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매번 나오는 목소리이긴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수정할 수 있을까 정치권에서 논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교육도 뭐 결국은 정치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 두 개의 수레바퀴이기 때문에 네. 실제 그 교육감을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해서 뽑는다고 해가지고 교육이 정치에 예속된다, 종속돼 가지고 간다 이런 우려는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나중에 그 큰 가능성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교육감 선거가 한편으로는 그 전체 정치 선거를 이끌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그 김상곤 예, 교육감이 처음 나왔었을 때 무상급식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무상급식이 전체적인 이제 화두가 되고 논쟁이 되면서 당시 민주당 후보들은 죄다 무상급식을 내걸으면서 선거를 하게 됐고 그 결과 전체적인 무상급식을 내건 사람들이 다 승리하는 예. 그런 일이 됐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 교육감 선거가 정치적 선거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인정한 상태 속에서 예. 어떤 제도 개선 같은 것들을 합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중앙일보 일면을 통해서 제기된 교육감 선거제, 직선제의 대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그 인터넷 여론은 어떻습니까? 교육감 직선제도 또 바꿔야 된다는 여론이 많은가요? 실제로 교육감 근본적으로 학령기 자녀가 없어서 교육 문제에 큰 관심이 없는 다수 유권자들까지 꼭 선거에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이제 교육의 정치 중립은 허울뿐인 거 아니냐. 네. 솔직하게 교육감도 아예 정당 공천하든지 네. 광역단체장 런닝메이트로 하든지 이런 말씀 주신 내용들도 네. 많이 시민들이 다수가 좀 의견을 표출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네. 아예 이렇게 논란이 될 거면 임명제로 다시 회귀하자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그 세 분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까 그 교육감 선거에서는 그 보수 진보 뭐 야당 여당 그 색깔을 프랭카드에 걸었다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공교롭게 저희 다 파란색이네요. 하지만 저는 내일 빨간색 넥타이를 할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사전에 드레스 맞춘 거 코드 아니에요? 맞춘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 연락해서, 거의 유사하게 저는 약간 보일까봐. 중도로 회색 느낌으로. 아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요. 혹시나 또 회색지대도 하나 있습니다. 혹시나 또 누가 오해하실까봐 저는 내일 빨간 넥타이를 맨다는 다음에 말씀. 나올 때는 노란색 옷 한번 입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일면의 마지막 기사인데요.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겨레 보도인데 사인 불명이라니 부검 결과에 이의 제기조차 못한다. 멀기만한 백신 인과성 입증이라는 코로나로 빼앗긴 삶 24,441 숫자죠. 인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숨지기 전에 화이자 맞은 고3 아들 부작용이 의심돼 부검을 의뢰했으나 얼굴 한 번 못 보고 통보만 받았다. 이상 반응 신고하는 것도 힘들다. 인과성 따지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다. 접종 직후부터 고통을 호소했던 어머니. 근데 질병청에서는 부검 전에 인정이 어렵다고 판정한 부분.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가 책임제를 약속을 했죠. 정부가 인과성을 증명한다고 하더니 그 약속이 실종된 것 같다. 회색지대 영역에 있는 케이스가 대다수이다 보니까 이것도 입법으로 풀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 맞으라고 해서 맞았는데 우리 피해 어떻게 해줄 거냐. 똑같은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호소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쉽지 않다라는 목소리입니다. 김준혁 교수님, 이 부분은 계속 누적되고 있어서요. 한겨레 보도가 이 부분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것은 이제 과학적인 의료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으로 이렇게 사망을 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예. 그 이전에 기존 질병이 있었던 분들이 또 분명히 또 계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기존 질병에 의해서 사망한 건지 아니면 코로나19에서 사망한 건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의료적 판단일 수 있겠지만 왜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거냐? 왜냐하면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특히나 이제 윤석열 정부가 과거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방역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잘못된 방역이다 이야기를 했고 안철수 의원이 예. 뭐 본인이 이제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집권하게 되면 과학적 방역하겠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방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런 청사진도 하나 제대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공약 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00일 안에 특별위원회 구성하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내용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인과관계를 갖다 증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한 의료적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의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반정부적 성향을 갖게 되는 건데 이거는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피해를 입었던 국가를 상대로 피해 호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분들이 계신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문제를 방치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 당시에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 회복 국가 책임제 약속했습니다. 100일 안에 하겠다고 했는데 실종된 상황이라는 비판을 한겨레가 지금 하고 있어요. 최종환 편집위는 어떻게 봤습니까? 저도 정부가 나서야 되는 거는 맞고 이건 정부 차원이 아니라 사실 국가 차원에서 그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이 이제 따라야 되는데 실제 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입증을 국민 개개인이 그 백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개개인이 다 입증을 해야 된다면 이거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뭐 정보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사람들이 이걸 특히 의료적 상식도 전혀 있지 않는 국민들이 어떻게 이건 내가 백신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사망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 그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처럼 이런 피해를 백신으로 인해서 입지 않았다는 걸 정부가 증명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게 더 맞지. 이거를 그 국가가 아닌 개인이 입증하라는 거는 좀 그 사실 그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보상을 해주지 여기에 대해서 피해 구제 대책을 내놓지 않겠다는 거하고 또 같은 말하고 그 일맥상통하는 거고 실제 이제 지금 보면은 여기서 대응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더 큰 전염병이 올 수도 있고 국가 방역 체계가 시험을 받는 그런 또 날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 그 국가가 나서서 그 국민들한테 백신을 맞아라. 예방접종에 나서라고 할 때 과연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여기서는 국가가 먼저 입증 책임을 져주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안타까운 의견들이 많겠네요, 김 대표. 네, 실제로 백신 부작용으로 죽은 문턱에서 뭐 간신히 생활한 사람입니다 하고 의견을 주신 분이 있으신데 이건 뭐 국가 질병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분의 이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의료진에 대한 불만, 불신이 좀 상당하신 것 같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거는 물론 정상이지만 모르는 것 그리고 뒤처리와 책임 문제로 모르는 걸 아니라고 발뺌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강한 불신 그런 걸 좀 표현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의료 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정부의 주요 책임 부분과 동시에 이제 일부 의료진들에 대한 이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분이 남겨주신 것은 의료진에 대한 불신도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이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좀 이야기해도 되는지 아니 괜찮습니다. 네. 저는 그 코로나19 때문에 돌아가신 분한테 문상을 좀 다녀왔는데 제 선생님, 저 대학 은사님의 사모님이십니다. 근데 이분께서 좀 질병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이제 감염이 됐죠. 요양병원에서. 그러다 그거 이제 치료를 했는데 그 뒤에 폐렴으로다가 이제 결국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이게 그 폐렴으로 나가기 전 증상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은 분명했는데 결국 돌아가실 때 이제 폐렴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자녀분들이 이것은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인이 마지막에 폐렴인데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논쟁의 소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자녀들 자제 따님이 한의사여가지고 그냥 뭐 또 이렇게 큰 틀에서 정리하고 좀 넘어갔는데 저는 제가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닐 것이다. 지금 몇만 건과 관련된 건데 예. 사실은 이제 코로나19가 백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좀 급하게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죠? 뭐 또 그 유엔 보건기구에서도 사실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뭐 또 검증할 시간조차가 부족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한테는 뭐 다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예. 일부분한테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작용과 관련된 내용을 국가가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더 강하게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고 조금 전에 제가 사례를 들었던 이런 것과 더불어서 다양한 사례들과 관련해서도 국가가 이런 인과관계에 대해서 좀 더 통 크게 코로나19에 약간의 감염이라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진정한 이번에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저도 예. 간단하게 한 예, 예, 말씀만 말씀하십시오. 드리면 제가 그 지난 목요일 날 모임이 있어서 6명이 모이는 자리였는데 거기에 4명이 백신 미접종자였습니다. 예. 백신을 맞은 사람은 저하고 2사람이었는데 예, 예. 공교롭게도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저하고 백신 맞은 사람 2사람이었고 4명은 코로나 감염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나중에 되면은 여러 가지 정부의 방역 체계에 허점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백신을 맞은 사람이 더 안전하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정부가 책임을 져준다는 이런 인식들이 돼야지 실제 코로나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걸리지 않았다는 사례들이 늘어난다면 나중에 앞으로도 실제 방역 체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예. 나쁜 사례로 남지 않게 좀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는 게 필요하고 나라에서 맞으라고 해놓고 인과성을 개인이 입증하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인과성을 국가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입법조사차의 의견도 있었다는 점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제를 넘기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여야가 다시 격돌하고 있습니다. 여야. 북로남불 대 신색깔론이라는 주제입니다. 깊게 들어가진 않겠고 일단 기사를 몇면 좀 만나보시죠. 영남일보에 보던데요. 전 정부 자료 공개하라 여당의 주장이고요. 야당은 이것은 신색깔론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논란은 다시 점화가 돼서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민주당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시고요.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겠다. 대구신문의 보도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은 내로남불을 넘어서 북로남불이다. 우상호 비대위원장, 신색깔론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경북일보도 마찬가지로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 여당 그 국방위 정보위들 의원들도 이 첩보를 보고 월북이라고 했다.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건 일종의 몰아가기다라는 주장이고요. 경북메일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보공개 소송 전수조사에 나선다. 후보 때부터 투명한 것을 윤 대통령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전체 항소 현황을 검토하고 어디까지 공개할지 면밀히 따져야 할 것이다. 이런 격돌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엄청난 보도량이 나왔는데요. 김준혁 교수께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저는 이 정권이 수준 미달 정권의 모습을 지금 뭐 시작하자마자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수준 미달이다. 예, 그럼요. 왜 그러냐면은 이 남북관계 문제를 어떤 그 정쟁의 도구로 지금까지 많이 해왔죠. 뭐 박정희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그 이전 정권에서도 지금과 같은 가장 민감한 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그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얘기 참 좀 잘한 것 같아요. 잘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국가 안보 체계 때문에 그런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 그리고 감청된 내용들을 갖다가 공개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세계에서도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김영삼 뭐 하다못해 박근혜 정부까지도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정쟁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뭐
내리막길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고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예.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네. 이렇게 해서 국민들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있고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뭐 이런 이상한 행동들이 국민들에게 안 좋게 비춰지니까 이것을 갖다가 뒤집어 엎고 무마하기 위해서 신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게 된 건데 예. 아니 1년 9개월 전 거를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정보를 갖다 공개하고 문재인 정부가 뭐 북한에 뭐 추종하고 있고 상황은 뭐 김정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수준 이하이니 지금 더 이상 이 논쟁을 하지 마라. 우상호 의원처럼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예. 정말 3분의 2 이상 국회의원들 동의해서 정보 공개할 때 실제로 그 내용이 월북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 부분 유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일보 보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일에 쌓인 그날의 진실은이라는 제목에 달려 있습니다. 실족이냐, 극단적인 선택이냐, 자진 월북이냐. 피격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적이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이제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을 근거로 해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라는 점을 제기하고 있고요. 국방부 등 월북 가능성 배제 안 한다. 유족은 지시에 의한 조작 수사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잦은 월북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이다, 아니다, 배에서 실족한 것이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죠. 물론 유족들의 주장은 당연하게 또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 최정한 편집인께서 뭐 언론들의 보도를 포함해서요.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팩트 정리도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이 상당 부분 어려울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이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싶은 게 월북 논란보다는 사실은 여기 일에 있어서 국가가 없었다는데 좀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실제 월북이고 아니고의 문제보다도 더 한 게 결국은 우리 국민이 그게 월북을 했든 아니든 간에 그 북한군에 의해서 집중 총격을 받고 사망하고 지신이 불에 태워지는 끔찍한 정말 천인공노할 일들이 벌어진 데 대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 집중하지 못하고 그때 일에 있어서 드러나서 이분이 이제 월북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정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은 그 차후의 문제고 일단은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정부가 정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실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느냐는 게 저는 정말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월북 논란에 있어서도 판단 기준이 왜 전 정권과 현 정권이 다르냐. 똑같은 팩트는 하나인데 군도 그렇고 해경도 그렇고 다 거기에 같이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때의 실무진들의 판단을 가지고 해석을 왜 그 전 정부는 월북으로 했고 지금 현재 있는 정부는 월북이 아닌 것 같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실제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 있는 분들도 지금 이 상태에서는 솔직히 대북 정보의 어떤 근거가 되는 사안들이 공개되고 이게 나중에 남북 관계를 더 힘들게 만들 거라는 데 대해서 뭘 주장하는 게 타당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볼 때 이제 이거 가지고 한번 정보 공개를 했으라도 어떤 대북 정보망이 붕괴가 된다면 더 거기에 대한 피해나 입증책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피해는 현 정부가 윤석열 정부나 여당이 받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실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한번 해가지고 정말 이게 월북이었는지 월북이 아니었는지 그다음 또 실제 현재 있는 월북이라고 판단한 그걸 뒤집는 지금 월북이 아니었다고 판단되는 그 근거가 정말 또 새로운 어떤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관해 가지고 좀 시원하게 밝혀봤으면 좋겠다 하는 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장합니다. 네, 투명하게 좀 밝혔으면 좋다는 말씀인데 지금 언론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사실 김준익 교수님 대통령 기록물이거든요.
근데 대통령 기록물이 나오기 전에 그 사실을 기초한 근거 자료는 무엇일까? 뭐 생각해보면 이제 국방부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더라도 국방부가 그 당시에 종합한 그런 정보들이 국방부 안에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거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감청을 하고 있습니다. 감청 자료를 다 갖고 있죠. 이게 이제 이 감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육군 병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세밀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들이 많이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감청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정보의 어떤 시스템과 코드 내용이 달려져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최종환 편집위원님 말씀처럼 증명이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경이 아주 명확한 증거 자료, 해경도 갖고 있고 국방부도 갖고 다 갖고 있거든요. 예. 해경이 갖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서로 간에 판단 주고받던 근거. 무전 내용들 있잖아요. 예. 무전 내용. 그 무전 내용과 또 북한이 취했던 행동들, 그럼 국방부는 북한이 취했던 행동에 대해서 공개하고 해경은 당시에 이렇게 무선을 주고받는 과정들에 대한 내용들, 그때 당시에 그 지금 돌아가신 분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해류 조류의 반대 방향으로 헤엄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당시에 명확하게 증명이 된 내용이고, 그러면은 만약에 실족이 됐으면 조류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갔어야 정상인데 왜 반대편으로 올라갔을까? 예.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 그럼 당시에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 제가 이제 좀 이거는 좀 비약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1968년에 미국의 푸에블로라고 하는 정보함이 원산 앞바다에서 납포가 됐어요. 예. 얘가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이게 북한이 당시에 이제 그 미국 정보함을 갖다가 납포했다.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었는데 미국이 당시에 전쟁을 일으킬 줄 알았더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하고 그 선원들을 인도해 갔거든요. 배는 끝내 못 갖고 갔습니다. 예. 근데 왜 그럼 계속해서 그걸 갖고 가려고 했었느냐? 그 푸에블로 안에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정보망 시스템이 미국의 정보 시스템하고 연결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분석을 하게 되면 북한이 미국의 정보망 CIA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펜타곤 모든 정보 시스템을 다 알아버릴 수 있는 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당시에 미국이 북한과 협상 과정에서 그것까지는 하지 못하게 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인물들을 이제 당시 장교들을 데리고 가는 선에서 했는데 예. 저는 이 부분이 이번에 만약에 정보를 공개했을 때 만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어서 우리 어떤 감청 시스템이라든가 정보 체계가 북한에 노출이 됐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수조 원에 달하는 이런 그 비용들을 갖다가 들여서 새로 개편을 해야 되고 그 사이에 어떤 안보 시스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건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된다 하면은 해경에서라도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면 오히려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중에 공개하는 건 뭐 예민한 부분들이 있다면 실제 유가족들이나 뭐 좀 설득이 가능하게끔, 특히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여당 의원도 설득이 가능하게끔 정보들은 공개될 필요가 있는데 그 정보의 어떤 제한선을 어디까지 우리가 둘 것인가, 이제 이런 논의는 아마 이번 주 내내 이제 기사가 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좀 팔로우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마디만. 예, 말씀하십시오. 실제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물론 여러 가지 본질적인 문제는 그 뭐 앞에서도 언급됐으니까 놔두고 이제 그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해서 진짜 한마디 하고 싶은데, 아니 그 똑같은 사안을 두고 그 전의 판단과 그 전 정부 때의 판단과 그 이후의 판단이 다르다는 거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이렇게 그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 태도는 예. 그 정말 권력 앞에서는 슬슬 기면서 이걸 그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버리는 이 행태는 100번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갑자기 의문점이 생기는데, 그러면 같은 자료를 놓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판단을 달리 한다는 건 뭐 그럼 혹시 이거 뭐 저기 이제 추정입니다. 발표를 한 분들이나 이제 이런 결정을 한 분들 누군가가 권력에 줄을 서고 있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태경 의원한테 찾아가서 전 정권의 그 정권 말기인데 그 어떤 압력에 의해서 월북으로 판단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부터 네. 실제 영혼이 없는 사람이지. 그것 왜 그렇게 국민의 한 사람, 우리 국민이 정말 북한군에 의해서
집단 총격 사례를 받고 그다음 불에 타 숨졌는데 그 중요한 사건을 가지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입 닫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는 시기에 찾아가서 그걸 양심 고백한다? 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그거는 절대 제 개인적으로는 용납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공무원들 태도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두 분 다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언론이 이제 가장 비중 있게 실려 있는 이제 기사이기 때문에 여야 정쟁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국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초반에 일면으로 삼았던 기사 자체가 일단 지금 경제가 힘들다. 문제는 경제인데 지금 국회는 정치권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여론은요? 딱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정당 차원에서 유불리, 그러니까 정치적 유불리를 논할 사안이냐 이게 잘못된 거다. 특히나 뭐 당시에 이제 국힘당도 월북이라는 판단에 동의해놓고 지금 와서 얘기하는 이 타이밍에 얘기하는 것이 경제 이슈를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문제는 경제인데 언제까지 전 정권 때리기에 치중할 것이냐. 이런 이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담긴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인터뷰 나온 거 있죠? 그거 하나 보여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이 문제가 여야 정쟁으로 격화되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도 출근길에 뭐 요 얘기는 이제 당연히 뭐 민생 물가 초당적 대응하겠다는 얘기 할 수 있고요. 야당의 신색깔론 비판에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겠다라는 언급을 남겼습니다. 적절히 이 대목에 집중해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법과 먼저 말씀하시죠. 말씀하십시오. 아니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당연한 얘기긴 한데요. 법과 원칙에 한데. 따라 하는 건 맞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지. 법과 원칙을 벗어난 정치 행위를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일이고 그건 나중에 수사받을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를 해야 되는 일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라는 게 법과 원칙을 넘어서서 그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걸 가지고 협치를 해 나가는 게 정치고 그래서 국민들을 안정시키는 게 하지 법과 원칙만 주장하다 보면은 실제 거기에 발목이 사로잡혀서 정치를 정말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하기가 쉽지 않아지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주문하는 건 고도의 정치력을 좀 발휘를 해달라. 그래서 이게 정말 파탄에 빠지는 지경에 있는 국민들을 좀 어루만져 주지 어떤 전임 정권 사람들을 감옥에 보낸다고 될 일은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신색깔론이라는 비판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겠다. 가장 사실 후보 때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근데 뭐 일단 뭐 도돌이표 같긴 하긴 한데 원론적인 얘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라고만 했으면 굉장히 훌륭한 답이었을 텐데 적절히가 들어가서 비판하실까요?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최정환 위원님 하신 말씀에 네. 그냥 뭐 100% 동의하고 예. 따로 의견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넘기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 좀 들어봐 보려고 하는데요. 윤리위 최고위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윤리위 최고위 어떤 내용인지 들여다보시면 대충 아실 것 같은데요. 대구일보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 이번 주에 기습회의를 연다. 이준석 거취에 이목이 집중이 된다. 이양희 위원장이 귀국했습니다.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 재발하지 않길. 이 메시지에 담겨 있는 내용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그리고 품위 유지 위반이 쟁점이 될 듯하다. 징계 여부에 따라서 국힘 내부 차기 당권 권력 다툼도 격화할 것이라는 보도이고요. 영남일보 보도 보겠습니다. 이르면 금주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윤리위는 사실 기습적으로도 열릴 수 있다는 것이 타 언론의 보도와 맥을 같이 합니다. 이준석 징계 칼 빼어드나 회의 결과에 따라서 여권은 당연히 후폭풍에 휩싸일 수밖에 없겠죠. 대구신문의 보도입니다. 속도내는 여당 윤리위 징계안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경북메일의 보도도 마찬가지로 만나보시죠. 이르면 주중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날짜는 정확하게 일단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 예측하기로는 경고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긴 합니다만 어떤 수준의 징계가 나올 것인가 아니면 징계를 받지 않을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겠죠. 또 시기로 본다면 금주라는 표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윤리위가 결정을 빨리 연다면 뭐 내일 당장 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이준석 대표의 최근에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면 빨리 해라. 자기 자신 있다. 그런 거 전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양희 윤리위원장까지 급하게 지금 귀국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조금 뭐 뒤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급하게 와서 금주 안에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 윤 대통령의 의지다.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이양희 지금 윤리위원장이 대전에서 국회의원을 한 분입니다. 네네. 또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뭐 부친이 이제 공주 계속 이야기하면서 충청 인맥과 관련된 어떤 특별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건데 저는 뭐 이것은 일종의 추정일 수 있는 것인데 이양희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불신 네. 사실은 뭐 그 이전에 이준석 대표하고 관계가 좀 껄끄러웠잖아요. 네네. 뭐 국민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일종의 토사구팽의 모습들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차기에 이준석 대표가 사실 이번에 40살이 안 돼서 대통령 출마 못했다는 뉘앙스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차기에 이제 이준석 대표도 이제 내가 나오겠다 뭐 이럴 텐데, 네.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차기 주자 바라보는 분들이 네. 이준석 대표 이거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초장에 그냥 아예 정리해야 제거해야 된다.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저는 이 판이 벌어지지 않는가. 저는 당 대표 지위를 갖다가 내려놓는 선에서 네. 아마도 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해봅니다. 네. 그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최정한 편집인께서는 저는 이준석 대표 특유의 전투 모드가 시작되지 않을까. 네. 지금 지난주에 이미 그 윤리위원들의 의견이 정리가 됐다는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징계는 이미 결정되어 있고 네. 뭐 하다는 얘기들이 있기는 했었는데 그 정도로 아마도 당 핵심 관계자들 특히 좀 전에 김 교수님은 그 대통령을 직접 언급을 하셨지만 저는 보이지는 않으나 짐작되는 세력이 이준석을 이제 드러내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이제 이번 주에 시작을 한다. 예. 결행을 한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그 대선에서도 승리를 했고 또 지방선거에 막 임하고 있는 당 대표를 정치인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성 문제, 그것도 그냥 문제도 아니고 성상납 문제를 가지고 그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했고 그걸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다. 네. 할 때부터 이미 이제 그때 이준석 대표는 윤핵관 친윤 세력으로부터는 이제 완전히 그 벗어나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그 일이 시작이 됐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안철수 국회의원까지 이제 합류를 국민의힘에 했으니까 이준석은 뭐 약간 고립무원의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됐는데 실제 이준석 대표가 왜 제가 어떤 전투 모드로 들어갈 거라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또 지금 법무장관인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그대 권력에 맞서다가 그 핍박받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실제 그 권력을 쟁취한 뭐 한동훈 장관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뭐 대권 후보에 반열에 오르는 정도까지가 지금 부상을 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준석도 최대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진권력으로부터 굉장히 그 억압받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어떤 권력 의지를 예. 다지는 계기로 삼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입니다. 많이 멀리 가주시긴 했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집권 초기라서 네. 지금부터 대선 가도로 달려간다면 이준석 당대표는 과연 몇 년 동안 대선 선거 운동을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무튼 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위 있잖아요. 징계위가 여당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야당 얘기도 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를 좀 만나볼까요? 민주당 오늘 짤짤이 논란, 최강욱 징계 논의, 성적 발언 은폐 시도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 김영기 대표, 네. 짤짤이 논란 정리해 주세요. 지난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불거진 논란인데요. 회의 도중에 동료 의원이 화면에 모습을 보이지 않자 최 의원이 성적인 행위를 뜻하는 은어를 사용했다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최 의원 측은 변명은 이렇습니다. 화면이 꺼져 있고 목소리만 나오자 왜 안 나오냐면서 학교 다닐 때처럼 그 주먹에 동전을 넣고 하는 그 짤짤이. 짤짤이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농담이었고
이거 절대 성희롱은 이건 오해다. 네.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최 의원이 그 회의 대기 중에 그 검찰개혁법 처리를 위한 그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 대기 중에 동료 의원들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여성 보좌진의 외모를 품평하고 비하했다는 의혹까지 겹쳐지면서 예. 아무래도 성적 의도가 있었던 발언이 아니냐라고 비화가 됐고 당시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확산됐을 때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이 비상징계권이라도 발동해서 최 의원 문제를 마무리한다고 주장했지만 윤리심판원은 선거 뒤로 미뤘고 오늘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즉 선거 패배의 원인 중에 일부다라고 지적을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했는데 오늘 페이스북에 글 썼죠? 네, 최 의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민주당이 국민이 원하는 혁신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는데 이미 그 지방선거 앞두고 이 최 의원의 이런 비위들을 은폐하고 2차 가해까지 모두 합당한 징계를 하겠다라고 약속했다라면서 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이 6일 지방선거 참패로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한 지 18일 만입니다. 18일 만에 등장해서 첫 글을 올렸는데 중징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목소리예요. 김준혁 교수님 중징계 최강욱 의원이 받겠습니까? 저는 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좋은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진실 규명을 하는 것이 좀 더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그 은어인지 실제 짤짤이라고 하는 그런 네. 이제 뭐 표현으로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저는 밝힐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 판단으로다가 그것을 갖다 과도한 징계를 내리고 특히나 지금 이제 민주당 개혁에 최선봉에서 최강욱 의원이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그 조국 관련된 그 내용 때문에 네. 조국 장관 관련된 내용 때문에 지금 뭐 또 국회의원 또 그런 그 사직의 압박을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럴 때 오히려 더 힘을 북돋아 주면서 이 정부와 더 싸우게 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으로서의 더 역할이지 지금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징계를 하겠다 이런 것은 저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리심판원이 판단 내리면 이게 또 사실 비대위로 넘어가서 최종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선택권이라는 거는 최종적으로 우상호 비대위원장한테 있는 것인데 부담스럽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윤리심판원이 정확하게 좀 처리를 하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 민주당의 뭐 중앙당은 아니지만 네. 경기도당 윤리심판원도 제가 좀 했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뭐 경기도당 윤리심판원들이 다 뭐 민주당 당원들만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분들까지 다 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번 그 민주당 윤리심판원 회의도 나름의 어떤 객관성을 갖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이제 2030 여성들과 관련된 페미니즘이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지금 이렇게 광폭하게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이것대로 좀 하지 않으면은 좀 정치인들이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도 또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정치인들이 이번 그 지방 대선과 지방선거 민주당 의원들 특히나 명확하게 좀 분석을 하고 이런 그 페미니즘의 어떤 영향대로 따라가는 것이 과연 그것이 더 현명한 것이냐 아니면은 좀 더 객관적으로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또 이 페미니즘과 반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 진실의 모습이 어떤 거냐, 인권에 대한 존중이 어떤 거냐, 네. 여성에 대한 존중이 정말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국가 전체를 위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만이 아니라. 예. 최정환 편집인께도 짧게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최강욱 의원 같은 분들이 좀 자제를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너무 앞으로 나서서 민주당의 지지를 좀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해봅니다. 지금 그 최강욱 의원 뿐만 아니라 철험의 의원들 같은 이런 분들이 현재 민주당에 대한 중도층의 관심을 좀 떨어뜨리게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어떤 재건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더 자제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윤리심판원에서는 뭐 물론 현명한 결정을 하겠지만 그걸 전체 이번 대선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그렇고 어떤 책임 있는 부분에서는 강성 지지층의 잘못이 크다. 뭐 이런 쪽에 저는 좀 무게를 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저희가 소개해드렸고 여당 최고위 소식은 저희가 시간상 다루지 못했네요. 오늘 브리핑 함께 하실 분들이었습니다. 김준혁 한신대 교수, 그리고 스픽스의 최정한 편집인 김영기 메타 커뮤니케이션 센터 대표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부 여당은 여러 사안을 두고 전 정권의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절차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연스레 현 정권과 구 정권의 갈등 양상으로 현재 전국은 흘러가고 있는데요. 사정 정국을 조성하고 정치 보복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뒤따르는 건 뭐 당연해 보입니다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확실한 근거와 증거에 입각해서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면 된다는 것. 어떤 사안을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없고 또 어떤 사안을 음모론에 가깝게 매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 더 냉철하게 사안을 양측 다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주요 뉴스 만나보시면서 스픽스 브리핑 마무리하고요. 이어지는 정치 본색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아주 많이 자세히 다루고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해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